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트루바두르의 시로 두 번째로 이제 마카브리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카메라 켜는 거 괜찮은 사람들은 켜고 수업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 올린 강의 자료에는 마카브리에 대한 두 개의 이제 전기와 이제 시 한 편을 실어 놨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전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K라고 된 부분은 이제 필사본 다른 버전의 이제 약칭이고, A 마찬가지 이제 필사본에 따른 이제 이하 버전이 있는 두 가지 이제 비다가 있는데, 먼저 한번 읽고 우리말로 옮겨 볼까요? 자유롭게 말씀들 하십시오.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유민 양 해보십시오. Marcabru fut de Gascogne, fils d'une pauvre femme qui eut nom Marcabruna, comme il le dit lui-même en son chant. Marcabru, le fils d'Ambruna, fut engendré sous telle ruine qu'il sut comment l'amour s'égrègne. Écoutez, car jamais il n'aima aucune femme et de nul ne fut aimé. Il fut l'un des premiers troubadours dont on se souvient. Il fit des vers chétifs et des chétifs sirvantés et dit du mal des femmes et de l'amour. 마르카브르는 가스코뉴 출신인데 마르카브르나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스스로 그 노래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마르카브르는 보나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텔륜 이 부분부터 세그한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랑이 떨어지는지 아는 그런 달 아래서 출생한 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여자도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 트루바두르 중 한 명인데 그는 셰티프가 앞에 있는 셰티프와 뒤에 있는 셰티프가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운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정치를 아주 약간 풍자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여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다? 그것을 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네, 자, 유민 양이 이제 해석한 걸 한번 들려주고 다른 버전으로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자, 누가 한번 읽고 우리말로 옮겨볼까요? 준비된 사람 뭐 자유롭게 얘기하십시오. 이연진 한번 해볼래? 네, 들리시나요? 예,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변이 조금 시끄러워서 이제 나머지는
앞에 말씀해주신 학우님이랑 거의 똑같이 했는데 그 여기 마카브 레필 de dame Bourgoin 덩덩드레 수텔린 여기서 이제 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필수 코너를 넘어스젠 이 부분을 이제 그래서 그는 사랑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끊기는데,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역을 들려줬던 유민 양이랑 연진 양부터 뭐 궁금한 것이나 질문할 것 있으면은 같이 논의를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송숑 부분 마지막에 est nul ne fut aimé가 제 생각에는 도치가 돼서 il ne fut aimé de nul이어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았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네마 옥긴 물론 원문에는 지금 그 곽가루 안에 있는 팜무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여인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또한 느피엠의 드뉴 어떤 여인으로부터도 사랑받지 않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브리라고 하는 트루바두르는 여인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또 어떤 여인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랑과 무관한 사람이었다, 사랑받지 못한 사내였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파란색으로 칠해 놓으신 vers chétif과 chétif sirvente 이게 여기서 이 chétif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색칠을 해뒀는데 유민 양이 나한테 물어봐서 의견을 한 명만 물어보고 답을 합시다. 자, 조영빈? 영빈이 생각에는 어떨 것 같니?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답을 못 찾아가지고. 네. 네, 먼저 그럼 다른 학생 한 명 더 얘기를 들어봅시다. 김경아? 저는 그냥 일시 대versi티에서 소란 시? 소란 시, 보잘것없는 시라고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실티스티반테스는 예, 소란 품절시 해석을 했습니다. 왜 초라한이라는 번역어를 택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제가 알기로는 실티스가 이제 작은 볼 것 없는 인시니피앙이랑 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빈이 생각은 어떠니? 저도 많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앞에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게 작은 시? 그냥 되게 막 거창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위키페디아나 마키아브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1세대 트루바두르 중에서 중요한 시인이었고 또
비다 자체에서도 나와 있듯이 Il fit l'un des premiers troubadours dont se souvient. 사람들이 떠올리는, 기억하는 최초의 트루바두르들 중 한 명이다. 트루바두르들 가운데 한 명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에 비추어 보면은 대단히 뛰어난 1세대 시인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비다 다음에는 쉐티프하고 또 실펑테스 역시 쉐티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뭐 쉐티프는 긍정적인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따라서 왜 훌륭한 시인, 기억할 만한 시인이라고 해놓고 다음에는 뭐 여러분이 지금 제기한 답을 하면 뭐 초라한, 작은 이런 시를 썼다고 했을까요?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서로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구해보려고 색칠을 한 부분입니다. 자, 이에 대해 뭐 의견 있는 사람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혹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런 거를 표현한 걸까요? 물론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실체를 잘 모르고 약 40편 정도의 시가 남아있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랑 이 사람이 쓴 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방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앞에서는 이렇게 훌륭하고 기억할 만한 시인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그치만 보잘것없는 시라고 말한 게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 시절의 유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뭐 이렇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현대인에게는 가능한 얘기죠. 막 칭찬해주고 막 겸양해서 쓰는 것도 가능한데, 이 비다라고 하는 이 생애라고 하는 것은 마키아벨리 본인이 쓴 것은 아니라 후대의 누군가가 혹은 당대의 누군가가 이제 쓴 것에 해당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인데, 쉐티프는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내가 생각하는 바로 하자면 위고의 미세라블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즉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대단치 않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쉐티프가 이제 미세라블의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기억할 만한 시인이라고 해놓고서는 근데 이 사람이 쓴 베흐 운문 시는 보잘것없었고 형편없었고, 또 시르방테스는 되게 풍자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뭐 우리식으로 미안합니다. 갑자기 내가 튕겨져 나가서 다시 접속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쉐티프,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보면 이건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아니죠. 본인 스스로 내가 쓴 시가 형편없어, 보잘것없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쓸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걸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세 최대의 전설이라고 하는 중세 최대를 유명한 사랑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를 꼽습니다. 내용은 마크 왕의 조카였던 기사 트리스탄과
마크 왕의 아내였던 금발의 이졸데, 즉 삼촌의 아내와 조카 사이의 불륜의 사랑을 다룬 내용이 이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죠. 근데 현대인의 생각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보면 결혼한 사람이고 다름 아닌 자기 삼촌 숙부의 아내인데, 숙부의 아내와 사랑을 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근데 베디에가 재구성한 트리스탄과 이죄를 읽어보면은 늘 트리스탄과 이죄만 칭찬을 하고 두 사람만 예뻐하고 두 사람만 성실한 사랑, 좋은 사랑,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두 사람의 사랑이 나쁜 사랑이에요라고 말하는 마크 왕의 신하들에게 붙이는 표현은 다 배신자, 배반자, 나쁜 녀석,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붙입니다.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호칭이죠. 두 사람의 잘못된 사랑을 고발하는 신하들은 옳은 의인이 돼야지 마땅할 거고, 나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텐데, 왜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에서는 관계가 역전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되짚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쓴 사람과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트리스탄과 이졸데 두 연인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 연인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좋은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원문 비다를 같이 봅시다. 여기서 보잘것없는 쉐티프라고 말을 쓴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마키아벨리의 시를 읽다 보면 트루바두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앞서 물론 한 편밖에 안 읽었습니다. 기욤 9세, 기욤 닫기 때문에 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지고무상한, 내가 섬기는 어떤 절대적인 주군처럼 여기고 여인의 호의를 구하기 위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그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짚어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 보이나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마키아벨리가 쓴 시의 성격이, 시의 내용이 트루바두르들이 주창했던, 또 트루바두르들의 시를 듣고 감미했던 독자들이 원하지 않는, 또 불편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비다를 쓴, 생애를 쓴 작가 역시 쉐티프라는 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 얘기하면은 늘 뭐 클리셰 혹은 스테레오타입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사랑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을 공격하는, 사랑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시를 많이 썼다는 점에서 마키아벨리의 생애를 쓴 이제 저자는 마키아벨리의 시를 쉐티프라는 말로 이제 폄하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가정 하나를 해보게 됩니다. 그 말을 이제 증거해 주는 것이, 마키아벨리 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니리말 데 파mme et de l'amour, 여인들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입이 걸었다, 좋은 말을 안 했다, 악담을 퍼부었다라는 말에서 짐작돼서 쉐티프를 이제 미제라블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트루바두르들의 생애는 일면 보기에는 팩트들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 거짓말이고, 시다에 쓰인 부분은
그 해당 시인의 시에서 내용들을 가져와서 재구성한 내용이 비다를 이루었고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자료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사실 자료랑은 거리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시인은 가스코뉴 출신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자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리무쟁 출신이었다라고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스코뉴라고 비단은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에 들었던 프랑스 남쪽 지방의 이제 기욤 다키테느가 다스렸던 푸아투 지방 같은 곳에 이른바 근거를 두고 있었던 시인이라고 이제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스리는 포브르 파무 어떤 가난한 여인의 아들이었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이름이 마카브리나였고 이것을 꼬무 일르디 류멘 멍송샹 마카브르 자신이 노래에서 샹 이제 이태리 말로 하면은 깐쪼네라고 하는 겁니다. 깐소라고 하는 샹송에서 사랑 노래에서 이 말을 이 점을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마키아브리나라고 하는 이름의 가난한 여인의 아들이었다. 근데 비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난한 여인의 아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키아브리는 르피스트 담무 브리나 브리나 부인의 아들이었는데 피 영정들의 수진느 뗄린 어떤 달 아래서 태어나서 이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우리 흔히 뭐 옛날 팝송에 뭐 수요일에 있는 우울하고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어떤 별자리의 영향을 타고 나서 그 영향력을 받는 일종의 점성술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서 그는 그 결과 일시 꼬막 라무 세그렌 이때 세그렌느는 해석의 여지가 좀 빈번 여지가 논의가 남아 있는 대목입니다만 가장 간단하게는 스네홀 사랑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달리 말하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이 나게 되는지라는 말이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랑이 어떤 폐해를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해악을 만들어내는지라는 의미가 이제 세그렌의 의미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나쁜 결과로 귀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들어보시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여인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또 어떤 여인에게서도 사랑받은 적이 없다. 그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최초의 트루바두르들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그의 시는 흥미로운 건 앞에서는 샹이라는 말, 샹송이라는 말을 썼고 뒤에서는 평가절하에서 베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도 보통은 트루바두르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샹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샹송이라고 안 하고 그냥 베흐, 운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점도 이제 흥미롭습니다. 보잘것없는 식구를 썼고 보잘것없는 풍자시를 썼다. 그리고 여인들과 사랑에 대해서 악담을 퍼부었다는 것이 이제 마키아벨리에 대한 첫 번째 K 버전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버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누가 한번 읽고 번역해 볼까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 해보십시오. 네, 잠시만요. 마키아벨리 fut abonné 여기부터 하면 되나요? 네. Machiavel fut abonné à la porte d'un homme riche et jamais personne ne sut qui il fut ni d'où. Et Aldrich
d'Aubier le fit élever. Ensuite, il demeura tape avec un troubadour qui se nommait Cercamon, qui se mit lui-même à trouver. Il s'appelait alors Pain perdu, mais dorénavant, il le nom Marcapru. Or, en ce temps-là, on ne parlait pas des chansons, mais tout ce qu'on chantait se nommait vers. Il fut fort renommé et écouté à travers le monde, et redouté pour sa langue, car il fut si médisant que finalement les châtelains de Gien, dont il avait dit beaucoup de mal, le punirent à mort. 해석하겠습니다. 마르카프르는 한 부자의 집 앞에 버려졌고 그 어떠한 이도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알드렉 노유리에가 그를 키웠다. 그러자 그는 사카몽이라고 하는 트루바두르와 함께 지냈는데 그는 여기에서 해석 확실하진 잠시만요. 그는 스스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빵페르듀라고 불렀지만 그 이후 마르케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샹송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던 대신 우리가 노래하는 모든 것이 베라고 불렸다. 그는 매우 유명했고 온 세상이 그의 노래를 들었으며 그의 언어를 모두가 두려워하였다. 그는 말을 너무 허험하게 하여 그리고 그가 훑어졌던 뒤엔나의 성주들이 그를 죽였다. 상원 양은 뭐 이 부분에서 궁금한 거 없었어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원문 두 번째 줄에 ensuite il demeura tape avec un troubadour 이게 있는데 이 tape 이거를 아무리 찾아도 뜻이 안 나오는데 이걸 오타였어요. 떵의 오타입니다. 떵이었나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빼고 해석을 했는데 말이 돼서 일단 그렇게 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첫 번째 줄에 Il fut fort renommé et écouté à travers le monde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가 쓴 그러니까 그의 노래 그러니까 그의 시를 사람들이 뭐 읽거나 듣거나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두 번째부터 답을 하면 Il fut fort renommé 그는 대단히 명성이 높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난 시인이었고 또한 écouté 그의 시가 들려졌다. 그의 시를 들었다. à travers le monde 온 사방에서 즉 세상 사람들이 그의 시를 듣곤 했다라고 이해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성환 양이 말한 이거는 타이핑 치다가 쓴 오타라서 떵입니다. 떵크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그는 트루바두르 한 명과 함께 지냈는데 그 트루바두르 이름이 키스노메 세카몽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게 될 세르카몽이라고 하는 트루바두르와 함께 지냈는데 언제까지 함께 지냈냐면 일스미 루이멘마 트루베 이때 트루베 앞뒤에는 이제 기우메가 있죠. 우리식으로 하면 따옴표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어서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트루바두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트로바르라고 하는 즉 현대불어의 트루베에 해당하는 말에서 나왔다. 즉 발견한 자, 찾은 자, 무엇을 발견했느냐? 새로운 시의 제재를, 새로운 시를 찾아낸 자라는 의미에서 트루바두르라는 명칭이 나온 것처럼 이때 트루베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제 시를 쓰다, 시를 노래하다라는 샹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시를 쓰기 시작할 때까지는 이제 세르카몽이라고 하는 트루바두르와 함께 머물렀다.
달리 말하면 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세르카몽에게서 시 쓰는 법을 배워서 이제 나중에 독자적으로 시를 썼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르카몽과 같은 이제 뭐 학교에 다니면서, 뭐 실제적인 학교나 학당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시 쓰는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 이제 시를 썼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부분입니다. 자, 뭐 질문 있으면은 자유롭게 하세요. A 버전의 마키아브리의 생애에 대해서.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명성도 높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졌고, 근데 이제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앞에 두 가지, 두 개의 단어가 이제, 칭송받다의 의미로 이제 명성도 높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럼 그것과 동시에 두려워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앞에서 그 생애에서 쓴 것처럼 약간 미제라블 이런 의미로 평가를 받았는데, 악평을 받아서 그걸로 명성도 높고 두려워했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트루바두르 마키아브리는 유명한 시인이었고 명성을 떨치는 시인이었고, 또 사방에서 그의 시를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물론 칭찬하는 말이죠. 근데 흐를 때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살렁,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혀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즉 마키아브리가 하는 말을, 마키아브리가 쓰는 내용을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피시 메디정, 그는 매우 메디정, 가차 없었다, 냉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말이 앞에 나왔던 바로 디 뒷말드 파메드 라무흐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들이 마키아브리의 시를 널리 부르고 높이 평가했는데, 다만 염려했고 두려워했던 것은 입이 너무 거칠어서 너무 돌직구를 이야기해서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무엇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 또 여인에 대해서 너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서 무서워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될까요, 세연냐? 네,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선생님, 저 질문. 네. 그 앞에 K 버전 그 버전도 이 마르카브리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A 버전도 이야기하는데 둘이 내용이 상이하잖아요. 네. 근데 앞에 K 버전에서는 그 마르카브리가 자기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 브리나라는 여인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뭐 어떤 부자인 남성의 집가 버려졌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아예 다른 내용으로 기술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K 버전과 A 버전의 생애를 쓴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비오그래피, 전기적인 팩트에 의거해서 쓴 것이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쓴 시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재조합한 것이 바로 이 생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시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K버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시를 통해서 이제 A버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40편 정도가 되는 마키아벨리의 시에서 다른 전거를 택해서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제 전기를 재구성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답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마키아벨리는 귀족의 어떤 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는데, 즉 이 말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피스리는 포브르팜, 가난한 여인의 아들이었고, 즉 태생이 부자는 아니었다라는 의미는 같습니다. 즉 가난한 출신이었고 보잘것없는 출신이었고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출신 자체를 모르는 버려진 아이였고, 그래서 jamais personne ne sait qu'il fit ni d'où, 그가 누구였는지 또 어디서 온 아이였는지를 아무도 몰랐다. 또 오드릭 도빌라, 알드릭 도빌라, 오드릭 도빌라르라고 하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 자체도 신원 미상의 인물입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마키아벨리를 양육했다, 키웠다. 이어서는 이 사람에게 양육을 받고 나서는 세르까몽이라는 트루바두르와 같이 지내다가 혼자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마키아벨리의 이름이 뺑페르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진양, 뺑페르디는 번역을 하면 뭐가 될까? 아, 네. 신양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창훈이 생각은 어떠니? 뺑페르디는 뭐라고 옮겨야 좋을까? 혹시 프렌치 토스트라고 옮겨도 되나요? 응? 잘 모르겠는데 프렌치 토스트라고 해도 되나요? 네, 일단 창훈이가 말한 것처럼 토스트라는 의미도 있죠. 중세 때 요리법이기도 했고 오늘날의 요리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빵 사이에 뭘 집어넣는 구운 토스트가 뺑페르디죠. 또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뺑, 빵이라는 뜻이고 페르디, 얻지 못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얘는 빵을 얻지 못한, 늘 배가 고팠던 헐벗은 집안 아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장난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버전만 놓고 봤을 때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뺑페르디라고 하는 말 자체도 뭔지 모릅니다. 즉 알려진 이름도 정체를 모르고 옛날부터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온 아이였는지도 몰랐고 일정 시점에서의 이름도 가명이었고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 마키아벨리의 특징은 이른바 인코그니토라고 하는 신원 미상의 사람, 누군지 잘 알 수 없는 내용이 이제 생애에 자꾸만 등장을 한다라는 점 하나. 근데 이 이후부터는 이름을 마키아벨리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샹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 즉 샹송이라는 말을 안 썼고
노래하는 모든 것은 베흐라는 이름으로 운문이라는 시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적습니다. 근데 헐벗은 사람이었고 가명을 썼는데 갑자기 그 다음번에 이어지는 대목에선 근데 당시에는 샹송을 잘 쓰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흐라는 말을 썼어라고 하는 의미는 앞에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 버전을 썼던 저자 역시 마키아벨리가 쓴 시의 내용이 일반적인 트루바두르의 사랑 노래에 부합하는 거였으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안 덧붙였을 텐데 이런 걸 씀으로써 마키아벨리의 시가 정통적인 표준에 가까운 트루바두르의 시와는 달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이제 짚어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막간 얘기죠. 매우 유명했는데 입이 거칠었다. 그래서 그 입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너무 가차없었기 때문이었고 입이 너무 가차없어서 팩트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엔느의 성주가 어떤 성주였냐면은 매우 못된 말을 많이 들었던 마흐키아브리가 못되게 말을 많이 했던 기엔느의 성주가 그를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과 법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왜 A 버전과 K 버전의 전기를 여러분에게 읽고 논의를 하냐면 출생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내용이 다 담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문자 그대로 생애라고 하는 삶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에 가깝지만 내용 자체를 읽어봐서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식의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텐데 정보를 얻을 텐데 마키아브리의 라고 하는 트루바두르의 전기는 읽어봤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 그의 이름과 관련된 것, 그의 시의 내용, 명성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였어 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를 않는다라는 점이 이 비다의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생애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쓴 시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구성한 거였기 때문에 결국 쓰여진 삶은 그 사람의 생애를 논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시에 대한 내용이 어땠는지 그 시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하나의 단서로 더 유용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면 트루바두르 중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트루바두르들랑은 조금 다른 내용의 시를 썼고 풍자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인 거죠. 이제 이런 배경 지시에서 이제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À la fontaine du verger 라고 하는 이제 시입니다. 한 년씩 읽고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자유롭게 준비된 사람들 읽고 번역해 보십시오. 교수님,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 À la fontaine du verger, où l'herbe verdoie le long du gravier, à l'ombre d'un arbre fruitier, dans un entourage de blanches fleurs, et parmi les champs coutumiers de la saison nouvelle, je trouvai seule, sans compagnon, celle qui ne voulut pas mon bonheur. 해석해 보겠습니다. 과수원의 분수에서 풀들이 자갈을 따라 길게 푸르러지는
한 과일나무의 그림자에서 하얀 꽃들이 둘러싼 그리고 새로운 계절의 평소의 노래들. 그 중에 나는 친구 없는 노래를 하나 찾았다. 내 행복을 바라지 않았던 노래. 네, 이상입니다. 자, 뭐 궁금했던 거나 질문하고 싶었던 것 있으면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저 해석하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발표한 사람이 옮기면서 뭐 궁금했던 점 먼저 얘기해 보면. 네, 저는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에 Je trouvais seul sans compagnon을 이제 그 썰이 chanson 그러니까 Les chants coutumiers de la saison nouvelle 중에서 친구가 없는 노래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노래에게 친구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À la fontaine du Verger. Verger라고 하는 공간은 이른바 뭐 흔히 뭐 정원, 과수원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일종의 아름다운 공간, 지상 낙원을 닮은 어떤 좋은 공간, 멋진 공간을 이제 베르제로 중세문학에서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하면 일종의 로쿠스, 장소라는 뜻입니다. 로쿠스는 다음에 아모에누스, 아름다운, 그래서 라틴어로는 로쿠스 아모에누스라고 하는 토포스에 해당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몇몇 중세 작품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예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원의 샘가에서라는 것이 이제 이 시의 첫 구절이죠. 정원의 샘가, 어떤 정원의 샘가냐 하면 où l'herbe verdoie le long du gravier. 조약돌가에 이른바 풀들이 녹색으로 우거진, 즉 조약돌가에는 푸른 풀들이 피어 있는 어떤 정원의 샘가에서 또 어떤 공간이냐면 à l'ombre d'une arbre fruitier. 과실수가 즉 과일을 여는 과일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또 dans un entourage de blanches fleurs. 그 주위에는 하얀 꽃들이 피어 있는 또 parmi les chants coutumiers de la saison nouvelle. 새로운 계절의 익숙한 노래들 속에서 여기까지가 다 상황 보어인 거죠. 즉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뭐 상태적인 것들이 과수원의 어떤 샘가에는 조약돌을 따라서 이제 푸른 풀이 우거져 있고 그 옆에는 과일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고 또 과일나무 주변에는 하얀 꽃들이 이제 만개, 또 나무 위에서 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한 아름다운 공간 로쿠스 아모에노스를 구성하는 이제 전형적인 요소들입니다. 푸른 풀, 만개한 꽃, 산들거리는 바람, 뭐 졸졸 흐르는 시냇물, 샘물, 그리고 새로운 봄의 새들의 노랫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사랑의 공간, 즉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공간 설정으로 늘 중세문학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예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짚을 것은 새로운 계절은 물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봄, 신춘이라고 하는 거죠. 만물이 움트는 봄인데 왜 마키아벨리는 꾸티미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익숙한이라는 의미를 썼을까요? 하은이 생각은 어떠니? 뭔가 봄이 새로운 계절이라고 해도 어쨌든 1년이 지나면 또 봄이 찾아오고 그런 계절의 반복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봄이 오면은 늘 그렇듯 새들은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새들도 사랑 노래를, 인간도 사랑 노래를. 그래서 익숙한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즉 때가 되면은 당연히 하게 되는이라는 의미도 가능한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꾸디미에는 늘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이라는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 역시 담을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둘 수는 있습니다. 전자의 해석이 늘 새롭게 사랑이 시작되는 어떤 점에서는 익숙하고 친숙한 평소와 같은 이라는 의미이지만, 반대로 여성과 사랑에 대해서 악담을 했던 마키아벨리의 입장을 따져본다면 늘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나물의 그 밥인 늘 스테레오타입처럼 하게 되는, 늘 판에 박혀서 정해져 있는 이라는 의미 역시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주트루베, 나는 발견했다. 목적어가 이제 뒤에 나오는 셀입니다. 한 여인을, 어떤 여인이냐면 썽꽁빠뇽, 동무가 없는, 즉 혼자 있는, 말 그대로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어떤 여인을 발견했는데, 이 여인은 끼누 불리빠 몽보네, 나의 행복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씁니다. 자, 창문아, 맨 마지막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 혼자 있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사람들이 사랑의 공간으로 기대하는 공간인데, 한 여인을 만났는데 내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마키아벨리는 쓰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행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한 여인만이 자신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그 여인과 그 시인의 관계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법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많이 강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행복이라는 건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해주는 생각인데, 나를 안 좋아하니까 내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원문은 원문은 솔라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원문은 이제 위안을 이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즉 뒤에 시를 읽어보면 이해하겠지만, 내 위로를 원치 않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말이 또 나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즉 이때 내 행복은 시인이 이 여인과 잘 됐으면, 사랑했으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암시적으로 표현한 말로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연을 읽어봅시다. 자, 누가 해볼까? 선생님, 저 해도 될까요? 네, 함경량 해보십시오. C'était une gracieuse demoiselle. 그녀는 우아한 아가씨였고, fille d'un seigneur de château. 성교의 딸이었다. À l'instant même où je pensais,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qu'elle était là, pour jouir du chant des oiseaux. 그녀는 새들의 노래를 즐기러 왔었다. De la verdure et de la douceur du printemps. 봄의 푸르름과 부드러움도 즐기러 왔었다. Et qu'elle prêtait volontiers l'oreille à mes propos. 그녀가 내 말을 귀담아 듣고는 elle changeait brusquement d'attitude.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자, 남경량은 옮기면서 뭐 궁금하거나 이상했던 부분 있나요? 저는 여기 끝에서 두 번째 행에서 그녀가 내 말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는 게, 이 화자가 그녀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녀가 거절을 했다는 뜻에서 태도를 바꾸었다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찾은 발견한 여인은 une gracieuse demoiselle, 아주 우아한 젊은 처녀였는데, 물론 원문
현대불어는 그라시에즈라고 지금 번역자는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제 몸매 아름다운이라는 의미가 이제 더 부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아름다운 어떤 젊은 여인이었는데 fille d'un seigneur de château, 성주의 딸이었다, 즉 공주였다라는 말입니다. à l'instant même, 바로 그 순간, 어떤 순간이냐면 je pense qu'elle était là pour jouir du chant des oiseaux. 이 여인이 이 정원에 있는 것은 새들의 노래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순간. 또 즐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de la verdure, 녹음을, 푸르름을 즐기러 여기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또 de la douceur du printemps, 봄의 부드러움을 만끽하고자 여기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또 qu'elle prêtait volontiers l'oreille à mes propos, 다 알랭스통에 지금 같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mes propos, 내 말을 기꺼이 내 말에 기꺼이 귀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이 여인은 change brusquement d'attitude, 돌연 태도를 바꿨다. 즉 달리 말하면 흔히 전형적으로는 아름다운 공간에 한 여인이 있으면 한 남자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면은 이제 막 하트가 생기고 이제 핑크빛이 되는 전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화자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연 이제 이야기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 여인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남경량 이해가 됐을까요? 자, 다음 세 번째 연을 그러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연은 누가 한번 해볼까? 저 해보겠습니다. 네. Elle s'est mise à pleurer au arrêt de la fontaine et soupirant du fond du cœur. Jésus, dit-elle, roi du monde, par vos s'accroît ma grande douleur, car vos affrontes causent ma peine, puisque le meilleur de ce monde vont vous servir. Tel est votre plaisir. 그녀는 그 샘가 옆에서 울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말하기를, 예수님, 이 세상의 왕이시여, 당신 때문에 나의 고통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한 모욕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정빈 양은 이 부분에서 뭐 궁금했던 지점이 있으면? 여기서 첫 번째 줄에 오에헤 그건 오프레의 오타입니다. 내가 잘못 네. 쓴 부분입니다. 그러면 딱히 막 해석이 안 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학생 의견 한 명만 들어볼까요? 이 부분 세 번째 연에서 궁금했던 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 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지금 그 2연에서 앞에 연에서 이제 남자가 이 지금 화자가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그런 여자에게 뭐 자신의 마음이라던가 뭐 이런 걸 전달했는데, 사실은 여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데,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1해서 이제 그가 뭔가 울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으로 밑에 이제 그녀가 하는 말을 봤는데, 이제 그 부분과 연결 지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사랑에 싹 트는 공간이 1, 2연에서 나왔는데 아직 이 시인이 말을 건 것은 아닙니다.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얘기를 하려고 했던 순간 갑자기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어떤 태도였냐면 갑자기 샘가에서 그 여인은 울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또 수비랑 뒤퐁 뒤껴 마음 깊숙이서 깊숙한 내면에서부터 탄식을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Je suis dit-elle roi du monde. 만물의 왕이신 하느님이시여. Par vous. 당신 때문에 마 그랑드 둘레 내 큰 괴로움이 쌓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 커다란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게 당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vos affronts 당신의 수치가 cause ma peine 내 괴로움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모욕이 수치가 치욕이 내 고통의 이유입니다. 다음에 그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설명하죠. puisque 왜냐하면 les meilleurs de ce monde 이 세상에 훌륭한 이들이 이 세상에 훌륭한 젊은이들이 vont vous servir 당신을 섬기러 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tel est votre plaisir 그것이 당신의 기쁨, 당신의 뜻이었기 때문에 즉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모욕을 되갚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훌륭한 젊은 남자들이 다 당신을 섬기러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아프롱이라고 하는 모욕은 달리 말하면 마키아브리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른바 12세기 중반경이고 이 12세기 중반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십자군 원정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동방으로 건너가서 이른바 십자군 전쟁을 치르던 때였는데 물론 뒤에 가서 이제 뭐 다음 행에 루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도 시대가 특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즉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때 아프롱이라는 거는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는 뭐 1144년에 에데사라고 하는 동방의 도시가 함락되었던 것을 뭐 의미한다라는 연구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14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걸 지칭하는 거다라는 십자군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이 구조를 풀이합니다. 그래서 신께서 이른바 그 성제를 다시 수복하는 것이 뜻이라고 생각해서 기사들이 동방으로 건너간 거예요 라는 것이 이제 이 눈물 흘리는 여인의 이유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말에는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애인도 내가 사랑하는 이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십자군 원정에 참여해서 멀리 동방으로 가서 내 고통이 당신 때문에 커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됐을까요?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짚어둘 수 있는 건 보통 중세 작품에서는 신에 대한 어떤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드문 경우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여인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뭐 요즘식 어린아이들 버전으로 말하자면 하느님 나빴어, 하느님 나빠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짚어둘 수가 있죠. 네 번째 연을 보면 조금 더 정황이 이제 구체적이 됩니다. 네 번째 연은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예, 창군 해보십시오. Le cru s'en va, mon ami. Le beau, le temps, le prix, le faux. Et moi, je reste seul ici avec toute ma détresse. Mon désir souvent est mes pleurs. Ah, maudit soit le roi Louis,
qui ont et fraîche qui a fait entre fraîche cette croissette qui a fait entrer tant de terre en mon cœur. 나의 친구와 함께 전진하십시오. 아름답고 신사적이고 용감하며 강한 나의 친구요. 나는 나의 욕망과 나의 눈물들과 그리고 내 모든 괴로움을 안고 여기 홀로 남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트, 크로스헤드를 어디다 포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빼고 해석을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을 한꺼번에 해석을 하면 내 마음에 그토록 큰 슬픔을 안겨준 저렇게 나에게 명령하고 설교하는 루이 왕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상훈군은 이 부분에서 뭐 궁금했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면? 저는 다른 거는 크게 없고 제가 이런 시에 쓰여진 내용들의 배경을 잘 몰라서 루이 왕이나 이런 십자가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있어서 좀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시 12세기라고 하는 시기는 이른바 십자군 원정이 한창이던 2차 십자군이 이제 활발히 전개되던 시점이었고, 당시의 국왕이 이제 프랑스의 루이 7세라고 하는 국왕이 이제 바로 이제 존재를 했죠. 뭐 맥락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요즘은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게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듯이 당시 사람들은 십자군 원정 이야기가 이제 주요 토픽에 해당하는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avec vous, 당신과 함께, 이 vu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한 제주 하느님이죠. 신과 함께 성바 모나미, 내 남자친구도 내 연인도 같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르보, 잘생긴 훈남이고, 르정,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고, 르프레, 용맹하고, 르포, 강한 사람, 즉 좋은 미덕을 다 갖춘 내 남자친구도 당신과 함께, 즉 당신을 섬기러 동방으로 십자군 원정을 갔어요. 그리고 나는 je reste seul, 여기 홀로 남아 있어요. 가진 거라곤 toute ma détresse, 괴로움 왕창, 온통 괴로움에 빠져서 또 mon désir souvent, 여러 번 빈번히 욕망을 느끼면서, 물론 남자의 친구에 대한 사랑이죠. 또 mes pleurs, 눈물들과 함께 나는 여기 남아 있어요. maudit soit le roi Louis, 물론 모디는 저주하다라는 의미인데 루이 왕에게 저주를 이라는 말인데, 뭐 이제 조금 약하게 번역을 하면 국왕폐하, 루이 왕폐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라는 의미가 모디스와입니다. 어떤 루이 왕이냐면 이 오르도네 프레슈, 명령을 하신, 또 프레슈, 설득을 하신, 무엇을? 세트 콰사드, 이 십자군을 명하고 이 십자군에 참가할 것을 권하신 루이 왕이시여. 왜 그러셨나요? 이 십자군은 내 마음에 이렇게나 많은 괴로움을, 고통을 들어오게 했는데 라고 해서 이제 십자군으로 인해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친구 애인도 떠났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었다라는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연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연을 마저 읽어봅시다. 자, 다섯 번째 연은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 해보십시오.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번역해 보겠습니다. 네. Quand je l'entendis se désoler ainsi, je m'approchai d'elle le long du clair ruisseau. Belle, lui dis-je, fraîche couleur et beau visage, se flétrit par trop pleurer.
Il ne faut point vous désespérer. Celui qui fait feuiller les bois peut encore vous donner bien de la joie. 그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맑은 시냇물을 따라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름답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상큼한 색과 아름다운 얼굴이 너무 울어서 생기를 잃어버렸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 숲에 잎을 만드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이 있었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면 있으면 이어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앞에 부분은 그래도 조금 괜찮게 잘 흘러갔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그 celui qui fait feuiller les bois 숲의 잎사귀를 만드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숲에서 잎사귀를 만드는 사람 약간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세 문학 작품도 뭐 현대 문학 작품도 그렇습니다만 중세 작품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이제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말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껑줄 렁덩디 스데솔랭시 엘러퍼스트로프는 계속 앞에 나왔던 젊은 여인이죠. 젊은 여인이 이처럼 한탄하는 것을 듣고는 주 마프로 쉐델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르롱 뒤클레르 휘소 맑은 샘물가를 따라서 그녀 가까이로 갔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 아름다운 여인이여 리디슈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프레슈 쿨레르 보 비사주 스플레트리스 par trop pleurer trop pleurer 너무 울면 너무 눈물을 흘리면 프레슈 쿨레르 너의 싱그러운 혈색과 모 비사주 예쁜 얼굴 플래트리스 망가져요. 즉 뭐 연속극처럼 하면은 너무 울면 예쁜 얼굴 흉해지니까 울지 말아요 라는 의미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 겁니다. Il ne faut point vous désespérer. 당신이 절망할 필요 없어요. Celui qui fait feuiller les bois. 숲에 잎사귀가 피어나게, 즉 숲에 이제 뭐 나무들 우거지게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숲에 무성한 잎 피어나게 하는 분은 당신에게 여전히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Celui qui fait feuiller les bois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이제 하느님이겠죠. 신께서 당신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 그만 슬퍼해요. 더 울지 말아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 곁에 있는데 왜 우세요? 내가 남자친구 하면 되잖아요.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이제 밑에 두 문장의 이제 속뜻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앞에 부분에서 그 남자가 뭐 이런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섬기러 떠나서 나는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하느님을 좀 원망했지만 그런 하느님이 여전히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약간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제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자친구를 데려가서 하느님 미워요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 다가온 이제 시인이자 새로운 남자는 하느님께서는 옛날 남자친구는 데려가셨지만 저를 당신에게 주셨잖아요.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Seigneur dit-elle, je crois bien que Dieu aura merci de moi d'avoir commis toute comme de bien d'autres péchés. Mais dans ce monde, il m'ôte
est-il loin de moi. 그녀가 말하길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죄인들에게 그러하셨듯이 다음 생에서 저를 가엾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저의 기쁨이었던 사람을 빼앗아 가시고 제게서 멀리 떼어놓으시니 제게는 온통 냉정하십니다. 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뭐 더 논의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마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세 번째 줄에서 뭐 여러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 있는 사람? 네, 저 한 가지 질문이 세 번째 줄에 아뚜 안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전에 쳐도 단어가 안 나와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서 우선 빼놓고 하긴 했는데 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같이 그럼 읽어봅시다. 시간 관계상 세니어 이제 말을 건 사람에게 대한 경칭입니다. 뭐 조선시대 사극이었으면 나으리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상대방에게 여인이 나에게 말하길 Je crois bien que Dieu aura merci de moi dans l'autre vie. 다른 생에서는 이승이 아니라 내세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신께서 나를 어여삐 불쌍히 뭐 궁휼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뚜자메 영원히 아뚜자메는 이제 뚜주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내세에서는 저를 동정하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Comme de bien d'autres pécheurs 다른 죄 지은 이들 많은 죄 지은 이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즉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는 내세에서는 이른바 회개한 자들 죄 지은 자들을 다 품에 안고 그들에게 이른바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dans ce monde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il mode celui qui faisait ma joie 내 기쁨을 만들었던 내게 기쁨을 주었던 이 즉 내 남자친구를 연인을 신께서는 내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tout m'est indifférent 나는 아무것도 관심 가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puisque 왜냐하면 il est si loin de moi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남자친구가 나에게서 이토록 멀리 있어서 tout m'est indifférent 나한테 관심 가는 것은 내가 관심 둘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tout m'est indifférent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너무 슬퍼하면은 건강에 해로워요. 나를 새로운 남자친구로 맞이하면 어떨까요? 라고 넌지시 말한 이 남성 시인에게 당신은 그런 얘기하지만 나는 남자친구에게 지금 온통 내 마음을 다 준 상태라서 그런 말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라고 이제 거절의 의미를 이제 더 명확히 밝히는 말로 이해를 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참 개략적으로 이제 6개의 연을 읽었는데 이 시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들 마저 하십시오. 교수님, 좀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이 마카브리는 이런 시들처럼 항상 쓴 시들이 다 막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시만 쓴 사람인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에서는 이른바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 무엇이 거짓 사랑, 가짜 사랑인지를 구별하는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사랑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사랑 없어요. 라는 뭐 일종의 사랑에 대한 경멸 또 어떤 시에는
지금 뭐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피나모르라고 하는 트루바두르들이 주창했던 어떤 열렬한 사랑, 세련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랑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랑의 결과 다 나빠요라는 시를 쓰기도 했고 뭐 남녀들에게 이제 권고하면서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피나모르를 추구하면 그 결과 사생아밖에는 양산되지 않는다. 세상이 망가질 거야. 이런 사랑 좋지 않아라는 식의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까 우리가 생애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에 대해 또 여인에 대해 부정적인 나쁜 말을 많이 쓰는 시를 풍자적인 시를 많이 쓰기는 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참된 사랑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적인 사랑을 더 우월시하는 시를 쓰기도 했던 시인입니다.